언어는 호모사피엔스의 궁극적인 발명품입니다. 언어는 우리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1세든 100세든 모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콜게이트 대학의 심리학 및 신경과학 교수인 스펜서 켈리 박사는 24개의 흥미로운 강의를 통해서 인간 두뇌의 놀라운 차원과 언어와 관련된 인지 발달을 밝혔습니다. 언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두뇌에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삶의 과정에서 올바른 환경이 주어지면 언어적 사고를 창조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언어의 보편적인 측면이 어디에 공통적인 발달 패턴이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가 얼마나 근본적인 인간 두뇌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언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도구는 종으로서 인간에게 고유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수화 언어와 음성 언어 사이에 신경학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관찰은 인간의 언어 능력과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속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언어와 정신, 랭귀지 앤 마인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언어와 정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언어와 마음, 랭귀지 앤 마인드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매혹적인 여행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직접 가르치지 않고도 모국어를 배우는 건강한 아이의 능력, 손짓의 사용, 의사, 소통 시 얼굴 표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많은 동물과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진화는 우리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두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정신, 랭귀지 앤 마인드에서 알게 된 그 학습은 인간 탄생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인간만이 정교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유일한 동물은 사실 아닙니다. 긴 수염 고래부터 개미까지 동물들은 발성, 화학, 물질 방출, 신체적 접촉, 깃털, 과시, 몸, 자세, 점프, 구르기, 춤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에는 의사소통 방법이 당연히 무한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음식, 성별, 사회 구조 또는 위험에 대한 이러한 의사소통은 거의 항상 선천적이며 종별 의사소통 시스템이 뇌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패턴을 부모나 그룹 내의 다른 인간이 아닌 영장류, 명금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에도 기능이 좁고 의사소통 신호 세트가 종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 언어의 거의 모든 측면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시킵니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엇이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광범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동물도 우리 의사소통 주제의 폭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7,000개가 넘는 음성 언어나 수백 개의 수화 중 어떤 언어가 집에서 사용되더라도 인간에게는 해당 언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학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사성 또는 메타인지는 우리를 세상에서 다른 모든 동물과 분리시킵니다. 인간은 또 거짓말도 합니다.
다른 많은 동물들도 다른 동물을 속일 목적으로 타고난 행동을 보이긴 하지만 인간처럼 실제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를 알면서도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것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두뇌, 신체 및 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언어와 정신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말소리가 가득한 환경에 사는 아이가 6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화가 풍부한 환경에 사는 청각장애 아이도 거의 같은 나이에 수화로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제2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은 인간을 모든 다른 종과 구별시켜줍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언어의 글자를 사용하고 규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발언을 생성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능력 등 이러한 모든 언어의 보편성으로 인해 언어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언어나 다른 복잡한 인간 시스템에 대한 단일 유전자는 없지만 인간 개념과 생물학의 특정 측면은 언어 발달을 위한 완벽한 생물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위해 설계되고 특화되어 진화되었습니다. 인간 언어의 가장 초기 형태는 소리가 적었고 손짓과 발짓 등 몸짓이 실제로 언어에 대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구체화된 두뇌부터 널리 퍼진 몸짓까지 인간의 독특한 언어는 뇌에서 태어나 뇌에서 자랐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모든 인간 학습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과정인 신경 가소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아이가 얼굴 인식과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의 기본이 되는 생물학적 과정이 그것입니다. 아기에게 뛰어난 청각 능력을 부여하는 뇌구조와 성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가 그 이유입니다. 모국어에 대한 노출이 실제로 뇌를 정상화하고 환경에서 객관적인 청각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인의 새로운 언어 학습이 어려운 것은 독특하게 왜곡된 세계를 뇌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소리 흐름에서 개별 단어를 식별하는 엄청난 작업에서 아이가 사용하는 몇 가지 메커니즘은 전체 개체 가정, 상호, 배타성, 편향 및 분류학적 가정의 인지적 제약을 사용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붕어가 그르는 아기 대화의 노래 리듬과 음조가 바로 신경 가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기들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거의 무한한 선택의 바다에서 특정 단어의 의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단서를 포함하여 아기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진화적 기능은 뇌의 네트워크 신경 가소성입니다. 언어의 구조를 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뇌의 뉴런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탐구하여 현재 증거와 찾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예측합니다. 끝없는 루프에서 미래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이 프로세스는 언어 습득을 위한 완벽한 타고난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인간 학습의 기초가 되는 뇌의 세 가지 기본 원리인 신경 전문화, 커넥텀,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의 이중, 흐름, 경로를 통해 단어가 뇌세포의 거의 모든 평방인치를 활성화합니다. 생존 메커니즘으로 언어를 처리하도록 인간의 뇌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활동 중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인 뇌의 언어 생성 능력은 폐, 목, 턱, 혀 및 얼굴에 있는 약 100개의 근육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 언어와 인간 두뇌는 거울 신경 시스템과 신경 동시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독증과 공감각은 이러한 읽기와 쓰기가 누구도 이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차후에 신경망에 조직되는 네트워킹 속성입니다. 인간의 읽고 쓰는 두뇌는 진정한 기술적 변화입니다. 신체는 언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듣는 것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마음을 포함한 몸 전체를 사용합니다.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도 배우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추가 언어를 배우는 시기와 모국어와 관련된 양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의 이중언어 제어 기능으로 인해 두 언어 사용이 느려지고 양적 언어 사용에 완벽해지지 못하는 결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눈에 대한 단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형태의 눈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이 영어보다 색상, 이름이 적다면 그들의 비전은 우리와 다르기도 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인간의 인식이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언어를 사용하기 전의 유아부터 성인까지 동일 집단의 언어는 그 집단의 문화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점이 한국말을 쓰면 한국인이고 미국말을 쓰면 미국인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정시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세계가 열리는 방식과 마음이 그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이중언어 전문가가 되면 실제로 인지 능력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양쪽 문화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가 쉬워집니다. 언어는 우리가 지금 여기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마음을 확장할 때 인간이 사용하는 궁극적인 도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통해 수학을 발전시키고 논리 능력을 키우고 주변 세계를 분류하고 은유의 개념을 개발하고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기능을 매일 당연하게 여기지만 언어가 없었다면 그 어떤 기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언어와 정신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정신, Language and Mind는 에이브럼 노엄 촘스키가 1968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촘스키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명성에 비해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은 이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나의 블로그의 영어 잘하는 비법에 한국말을 쓰면 한국인이고 미국말을 쓰면 미국인이라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어학을 전공한 바도 없고 단순히 나의 상식에 기반한 이해들이지만 노암 촘스키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서 벅찬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의 언어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생각을 따라하기가 벅찹니다. 조금만 게을러도 그의 변해가는 논리를 저만치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정신은 구조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체기관보다 더 단순해야 하며 가장 단순한 가정도 관찰 가능한 모든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학의 최근 연구를 급격하게 발전하는 신경과학의 세부 영역에 통합하면서 언어와 정신 그리고 뇌의 관계에 대한 촘스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언뜻 보기에 두 가지 얼굴을 가진 학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인문과학의 총아인 언어학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대가로서의 얼굴이며 다른 하나는 좌익적 사상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가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얼굴입니다. 제리그 해리스의 제자로 해리스의 변형 개념과는 뜻이 많이 다른 변형이란 유명한 개념을 도입해서 변형 생성 문법 이론으로 1955년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같은 해 MIT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같은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고 1976년에는 석좌교수로 임명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촘스키의 언어학 이론은 최초로 제시했던 변형이란 낱말처럼 변해왔습니다. 촘스키를 전공한 많은 언어학자가 하나의 큰 줄기에서 변해온 것입니다.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의 50년 이상을 언어학계의 거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촘스키의 언어론이나 학문적 세계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항상 새롭게 변하려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틀린 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정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촘스키 자신이 과학 자체를 코렉션, 수정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촘스키의 학문적 변화는 열린 마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인문과학에서의 천재 혹은 영재라는 개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로만 자콥슨이나 독일의 언어학자 빌헬름 폰 홈볼트의 합리주의적 언어학을 근저에 두면서 다시 해리스의 변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미국식의 실용주의적 언어관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접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재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합시키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언어적 측면에서 자콥슨과 흉볼트는 기초 학문을 닦은 학자들이라면 촘스키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고도로 실용화된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촘스키의 언어 이론에서 말하는 바는 보편성이고 합리성이며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유리한 것은 관철시키려 고집부리는 태도는 인류의 보편적 행동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언어학적 논리로 무장된 까닭에 모순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판하는 측에서도 대응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피해갈 방법은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로만 촘스키를 비판하는 자들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란 엄청난 수단이 생겨 힘없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힘을 합하면서 촘스키는 그것의 힘을 이용합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소수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인터넷이란 도구가 그들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노암 촘스키에게 커다란 원군이 된 셈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언어학자입니다. 벌써 9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언어 이론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한 언어학 논문은 1994년 9월 철학연구 2권에 발표한 언어와 정신의 연구에서 자연론과 이원론입니다. 아직도 그의 미국 정치계와 경제계에 대한 비판의 고삐는 잠시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암 촘스키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뉴욕타임즈도 그를 이 시대에 살아있는 가장 소중한 지식인이며 국민의식을 쉴 새 없이 일깨워주는 행동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암 촘스키의 언어와 정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와 정신을 통해서 한국말을 쓰면 한국인이고 미국말을 쓰면 미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며 그 거짓말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가능함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그 53번째 책, 인문학 부분 23번째 책 노암 촘스키가 1968년에 출간한 언어와 정신, Language and Mind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